북두칠성에 절을 하면 생기는 일.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허생원은 학구열이 남달랐던 부모님 덕에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제법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 비해 집안 살림이 넉넉했냐고요? 그것은 아니었지만 허생원의 부모님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기에 없는 살림에도 그를 열심히 뒷바라지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글 공부에 별로 재주가 없었던 허생원은 생원시에는 겨우 합격할 수 있었지만 더 높은 등급의 시험에는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그리고 허생원이 2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시자 허생원은 곧바로 학문으로 이름을 떨쳐보겠다는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아내를 만나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허생원은 비록 학문은 그만두었지만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서당을 열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풍족하진 않으나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지요. 허생원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어느 해였습니다. 나라에 큰 가뭄이 찾아왔고 농사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살던 일반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지요. 그리고 한 해만 버티면 될 줄 알았던 가뭄과 흉년은 무려 7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도처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고 도적대와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허생원의 집안 또한 이 길고 긴 7년의 큰 가뭄과 흉년으로 인한 시련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끼니를 먹은 지가 언제인지 알 수 없었고 한참 잘 먹어야 할 나이인 자식들은 삐쩍 말라서 먹을 걸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연명해 가던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허생원과 부인 손씨가 애들을 재워놓고 머리를 맞대고 어찌하면 굶어 죽지 않을지 가만히 궁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부인 손씨는 큰 결심을 한 듯 허생원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아랫마을 초입에 보면 나락이 듬성듬성 조금씩 자라고 있던데 거기서 곡식이라도 조금 훔쳐와서 우리 애들 먹을 죽이라도 끓여줍시다. 마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느 조그만 논에 다 수확해봤자 닷되나 나올랑 말락한 만큼의 나락이 자라고 있는 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논의 주인이 선친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멀리에 있는 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논에 부어서 나락이 말라 죽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죽는 거는 매일 반 아니요? 그 논에 가서 나락 그거 딱 하나만 빼가지고 오시오. 그걸로 애들 죽이라도 끓여줍시다. 허생원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애들이랑 온 식구가 굶어 죽을 판이니 우선 목구멍에 뭐라도 넣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 그럽시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지금 다녀올 테니. 허생원도 먹은 게 없어 힘이 없으니 어둠 속에서 겨우 기다시피 하여 그 논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곡식이라도 가져와 자식들 죽이라도 끓여주려는 마음뿐이었는데 막상 허생원이 논에 도착해서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니 마음이 그것을 그리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가뭄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애지중지 어렵게 키운 나락일 텐데 말입니다. 허생원은 탐스럽게 익어 고개를 숙인 나락을 살며시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도저히 뽑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뒤로 물러나 북두칠성을 보고 절을 한번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모습을 누군가가 몰래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논의 주인인 최영감이었지요. 최영감은 아랫마을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머슴이나 종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최영감은 손수 이 야밤에 숨어서 이삭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상님의 제사에 올리려고 귀하게 키운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놈, 만약에 거기다가 손대기만 하면 니는 오늘 나한테 맞아 죽는다. 하고 단단히 벼르며 허생원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허생원은 이삭을 만지작거리더니 그것을 그냥 두고 북쪽을 향해 절을 한 뒤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너 참 희한하네. 이 밤중에 뭐하러 여기까지 나와서 절을 하고 가는 게지. 다음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허생원이 논에 나타났습니다. 와서 살며시 나락줄기 하나를 뽑을까 말까 하다가 또 북쪽의 별을 보고 절을 한 뒤 물러가고 그 다음 날도 또 와서 나락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북쪽 하늘을 보고 절을 한 뒤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을 최영감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상하게 생각한 최영감은 허생원의 뒤를 조심히 미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허생원이 들어가는 집을 보니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최영감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허생원의 집안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최영감은 이튿날 밤 아무도 모르게 보리쌀 5대를 가져다가 허생원 집 마당에 내려놓고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부인 손씨는 최영감이 두고 간 그 보리쌀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허생원 부부는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는 모르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귀한 보리쌀을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저 한 숟가락씩 떠서 그것을 야무지게 찧어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은 온 가족이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허생원이 생각하기를 이놈의 7년째 가뭄이 8년을 가고 10년을 갈 수도 있으니 지금처럼 하늘만 바라보며 굶고 있을 것이 아니라 큰 고을로 가서 품팔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허생원은 부인을 불러놓고 얘기를 꺼냈지요. 아무래도 내가 다른 고을로 가서 돈을 좀 벌어와야겠소. 그러니 그동안 애들 잘 부탁하오. 그러자 부인 손씨는 괴짝에서 뭔가를 꺼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살면서도 언제 어떻게 모아두었는지 그것은 돈 성냥이었습니다. 서방님, 이 돈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부디 몸 조심하고 건강하게 돈 많이 벌어오시오. 다음 날 허생원은 성냥을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은 없었지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저런 수심에 넋을 놓고 길을 가는데 발길에 뭐가 툭 하고 차이는 게 있었습니다. 발 아래를 내려다보니 길바닥에 무슨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주워 열어보니 그 안에는 풍수들이 갖고 다니는 패철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허생원은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목에 턱 걸고 털럭거리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한 골짜기를 넘고 한 벌판을 건너 며칠을 계속 가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허생원은 궁금하여 어딜 가는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보며 정승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그 집으로 문상 갑니다. 허생원은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곡성이 진동하는 어느 큰 기와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허생원이 기웃기웃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팔도 강산이 7년째 대가뭄의 흉년이다 보니 풍수 볼 줄 안다 하는 직관이란 직관은 전부 그 집에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승집에 맷자리를 잡아줄 수만 있다면 큰 보상을 바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처에서 모인 직관들이 한 30명이 되었는데 모두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있었지요. 어느 산, 어느 줄기, 어디를 갈 것 같으면 대명산이 있고 천하제일묘자리가 있고 좌청룡 우백호, 안산이 주작이고 등등 서로 자기 말 하기에 바빴습니다. 허생원도 어찌 보면 직관으로 보일 듯도 했습니다. 길에서 주운 패처를 목에 걸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물론 풍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생원은 조용히 한편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술상을 가져다 주면 술을 얻어먹고 밥을 가져다 주면 밥을 먹었습니다. 공짜로 배불리 먹어서 좋긴 한데 앞으로 뭘로 돈을 벌어야 하나 싶은 생각에 심정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고민하던 허생원은 밖으로 나가 집안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다 부엌 앞에 머리가 덥수룩하게 긴 아이 하나가 혼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허생원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아이에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다가가 가만히 보니 머리가 어찌나 지저분한지 이가 술술 기어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허생원은 불쌍한 처지의 아이구나 싶어 한쪽으로 데려왔습니다. 얘야, 이리 와보거라. 머리가 그게 뭐냐? 허생원은 아이의 이를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아이가 말했습니다. 풍수님, 돈 벌게 해드릴게요. 그러니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세요. 허생원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이 어린 녀석이 지가 뭘 안다고, 뭔 장난을 걸려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일 맞상제가 산소자리 구하러 갈 때 따라가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나한테 뭘 시키려고 그러느냐? 제가 풍수어른께 좋은 명당 자리를 골라드릴 것이니 그 자리를 맞상제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아, 내가 너와 장난을 칠 만큼 마음이 한가롭지가 않구나. 이는 대충 잡았으니 이제 그만 가보거라. 허생원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아이는 허생원의 팔목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식구들도 생각하셔야지요. 그리고 풍수님 주머니 속에 그 성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것이니 시키는 대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이 녀석이 허생원은 자기 사정을 모두 꿰뚫고 있는 이 아이가 신기하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식구들 생각하니 돈 벌어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굴뚝 같았습니다. 아이의 말대로 해서 만약 이 정승댁의 명당 자리를 잡아줄 수 있다면 엄청난 보상이 뒤따를 것이란 것은 불보듯 훤한 일이었지요. 허생원은 아이에게 홀린 듯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무엇을 어찌해야 하느냐? 내일 말을 타고 구산을 따라가세요. 말고삐는 제가 잡을 겁니다. 말을 끌고 가다가 명당 자리를 풍수님께 귀띔해 드릴 테니 풍수님은 그 자리를 맞상제에게 알려주고 그곳에 묘를 쓰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자리를 석자만 파내려가면 돌비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기가 최고 명당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자리에 묘를 쓰면 자손이 번성하여 5대 안쪽으로 삼정승 6판서가 날 자리입니다. 휴, 알았다. 네 말대로 해보마. 잠시 생각하던 허생원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일 따라 나서는 풍수가 한둘이 아닐 텐데 당장 무슨 재주로
내가 말을 타고 간단 말이냐? 그건 내일 아침에 산에 갈 때 말입니다. 다리를 접질려 못 가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인마님이 말을 내줄 겁니다. 풍수님은 그 말을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제가 말고삐를 잡아주면 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 알았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은 뒤 맞상제가 말을 타고 그 뒤를 열어 직원들이 따라 나설 준비를 하며 구산을 하러 출발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허생원이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맞상제는 허생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풍수님은 같이 안 가십니까? 예, 저는 어제 다리를 접질려 같이 못 갈 것 같습니다. 맞상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제 보니 여러 풍수들이 서로 자신이 더 잘났다며 싸워대는데 한쪽에서 허생원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맞상제는 그런 허생원이 기이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뭔가 아는 것이 많고 다른 생각이 있는 듯 보여 맞상제는 사실 허생원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상제는 허생원이 꼭 같이 갔으면 싶었습니다. 그럼 말을 타고 가시지요. 그러면서 어딘가로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칠성아, 말 한 마리 끌고 오너라. 잠시 후 아이 하나가 말을 끌고 나오는데 바로 어제 허생원이 이를 잡아준 허생원에게 명당 자리를 알려주겠다고 말한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예, 그럼 제가 말을 잘 탈 줄 모르니 이 아이에게 말 고삐를 잡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칠성아, 너는 오늘 이 풍수님 말고삐를 잡거라. 그리하여 풍수의 풍자도 모르는 허생원은 칠성이만 믿고 구산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맞상제 일행은 이 고개 저 고개, 이 산 저 산 왔다가 갔다가 하며 좋은 맷자리를 찾았지만 풍수들이 워낙 많이 따라가서인지 풍수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맷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지쳐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칠성이가 허생원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허생원은 전날 칠성이가 미리 알려준 대로 말했습니다. 상제님,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그렇게 모두가 허생원이 이끄는 방향으로 한동안 산을 타고 올라가다가 고개쯤에서 산등성이를 타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성이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칠성이는 허생원만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풍수님, 바로 여기입니다. 허생원이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허생원은 말에서 내려 목에 걸고 있던 패처를 벗어 땅에 놓고 방향을 맞춰보는 신용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지관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맞상제가 도착했습니다. 허생원은 패처를 보며 맞상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묘를 쓰면 자손이 번창하여 5대가 지나기 전에 3정승 6판서가 날 것입니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게 좋은 명당 자리가 있다고요? 그곳이 바로 이곳이란 말입니까? 허생원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승의 아들에게 거짓을 고한다면 그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칠성이를 믿고 이를 버리기로 결심한 마당에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허생원은 침을 한번 삼킨 뒤 대답했습니다. 예, 물론 입지요. 틀림이 없는 자리옵니다. 맞상제는 잠시 주변을 살피는 듯하다가 다른 풍수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풍수님들도 이 자리가 좋다고 생각됩니까? 아니요, 사기입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자리일 뿐입니다.
저 사람은 풍수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자리가 좋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풍수들이 다들 허생원의 말에 반대를 하며 가짜 풍수라고 욕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허생원이 맞상제에게 말했습니다. 상제님, 그렇다면 이 자리를 석자만 파보라 하십시오. 그러면 돌비둘기 한 마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자리가 최고의 명당이란 증거입니다. 만약 돌비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맞상제는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그 땅을 파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자리를 파보거라. 다만 정말 돌비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거라. 그리하여 일꾼들이 조심스레 그 자리를 파내려갔습니다. 얼마 뒤 과연 비둘기가 날개를 앞으로 펼쳐 모아 커다란 알을 보호하고 있는 모양의 돌덩어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맞상제를 포함해 뒤따르던 풍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을 묘자리로 정하고 그 다음 날 그 자리에 정승의 묘를 썼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칠성이가 허생원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셨는지요? 그래, 잘 쳤다. 네 덕분에 대접도 잘 받고 돈도 벌 수 있게 되었다. 참말 고맙구나. 풍수님, 이제 떠나실 테지요? 풍수님이 떠나신다 하면 주인마님이 아마 말을 내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말고삐를 잡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 말을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듯하니 이번에도 내 말을 들어보마. 허생원은 맞상제에게 갔습니다.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 뭐 그리 바삐 가려 하십니까? 한열흘만 더 쉬었다 가십시오. 아닙니다. 집에 처와 아이들이 굶고 있어서 가봐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루만 더 쉬었다 가십시오. 제가 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접도 제대로 못하고 이대로 보낼 수는 없지요. 그리고 풍수님 사는 곳을 알려주시면 양식을 미리 좀 보내놓을 테니 그것은 걱정 마십시오. 아이고, 그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그럼 알겠습니다. 하루 더 쉬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떠나실 때는 말을 내어드릴 테니 타고 가십시오. 그럼 이번에도 칠성이를 마부로 좀 데려가도 될까요? 그러시죠.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루 더 쉬는 동안 맞상제는 명당 자리를 알려준 허생원이 고마운 마음에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최고로 좋고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비단옷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허생원은 하루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요. 그리고 다음 날 맞상제는 말 부담농에 돈을 한쪽에 500냥씩, 양쪽에 1000냥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칠성이를 마부로 해서 허생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숲속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허생원이 나직히 입을 열었습니다. 칠성아, 정말 네 덕분에 집으로 양식도 보낼 수 있었고 이렇게 큰 돈도 얻을 수 있었구나. 너를 보니 천혜고아인 듯한데 우리 집에서 내 양자가 돼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은 어떠냐? 너희 주인마님에게는 내가 잘 말해보겠다. 내가 받은 돈 중 네 몸값으로 일부를 돌려보낸다면 그분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칠성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고개를 돌려 허생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마님은 이미 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기억하지 못하게 하다니? 저기 북두칠성이 보이십니까? 으잉, 안 보인다.
대낮에 어찌 북두칠성이 보이겠느냐? 칠성이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칠성이는 허생원이 남의 논에 나락을 훔치러 3번을 갔다가 3번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북쪽을 보고 사죄의 절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간 것을 북두칠성 칠성님이 보고 어진 허생원을 도와주어야겠다 생각하여 지상으로 잠시 내려와 정승집에서 허생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칠성이가 바로 칠성님의 현신이었던 것입니다. 칠성이가 말했습니다. 풍수님이 이번에 정승집의 명당을 찾아주었으니 그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풍수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뮤터를 잡아달라면서 풍수님을 곤란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해결해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칠성이가 한번 손짓을 하니 휘리릭하며 허생원의 눈동자가 흰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맹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 눈이 밝으십니까? 어두우십니까? 어째 이전보다 훨씬 밝다. 어떻게 된 것이냐? 안 보이던 것들도 잘 보이는 것 같구나. 허생원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대낮인데도 북두칠성이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아, 신기하구나. 신기해. 허생원이 다시 칠성이를 보며 말하려 하는데 칠성이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칠성이는 허생원을 신묘한 직관으로 만들어주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허생원은 이제 유명한 직관으로 돈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네요. 힘든 가뭄 속에서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마당에 양심을 지켜봐야 뭐 하나 생각할 수 있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아랫마을 최영감도 북두칠성 칠성님도 모두 지켜보고 있었나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양심을 지킨 허생원의 행동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